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옷이라는 게,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인품이지.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예요, 옷도.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이 되는 건데, 이렇게 어딜 갈 때 옷을 격식에 맞게 갖춰 입고 사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것조차도 배움의 하나예요.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오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상갓집에 갈 때 그때가 제일 곤란해요. 옷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검은 정장 자체를 입은 적이 없으니까 검은 넥타이 자체도 없고 그게 제일 난감하죠. 근데 상갓집에 그렇게 입고 가야 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도 난 사실 퀘스천 마크가 좀 있어요. 원래 우리 옛날 상복은 흰 옷을 입었거든. 원래 우리 전통은. 맞아. 근데 지금 누가 그런 상복을 입으면 좀 그래. 그래서 뭐 예의를 갖춰야 된다. 뭐 전통이 어떻다. 지금 우리나라 이 상법 전통이 아닌 그러니까 장례식의 지금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냐? 라고 난 묻죠. 난 거기에 대해 굉장히 반발심이 강해요. 내가 어릴 때 자랄 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나라를 내가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지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 집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장례식장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지. 객사라 그랬다고 옛날엔 그걸 바깥에서 죽는다 그래서 병원에서 죽으면 그것도 객사라고 봤어요. 옛날 사람들은 집이 아닌 곳에서 죽으면 다 객사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너무하다 그러면서 말들이 많을 건데 난 너희들이 더 말 이상하다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팔아서 돈벌이를 한다고 장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부주하고 가고 사실 옛날에는 그게 품앗이었거든. 마을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장지도 마련을 해서 무덤도 써야 되고 거기까지 상여를 또 날라서 가야 되고 하는 게 지금과 같이 장비를 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사람의 노동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품앗이가 돼주면 인심이 좋은 사람,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도 슬퍼해주고 같이,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거 하는 일을 마을 사람들이 서로 나서서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인품과 인덕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걸 이제 품앗이라고서는 하기에도 참 지금 힘들어졌고 다 애매하고 난감해진 거예요. 다 남은 건 뭐냐면 돌아가시면 부주하는 거 돈으로 민폐지. 나는 그 죽은 사람을 두고 장사하는 거라고 내가 그러는 건데, 그래서 난 그걸 왜 하냐. 요즘 같은 세월에 남한테 민폐 줘가면서 돌아가신 양분 팔아갖고 장사하는 짓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돈만 주면 다 해주는데 장례 절차를 알아서 다. 더군다나 지금은 화장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화장한 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사람이 많이 동원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없이도 다 처리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그 요즘에 무연고사라고 해갖고 혼자 그냥 돌아가신 일도 모르고 있다가 발견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장례 처리를 하는 케이스들이 고독사라고 해갖고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그걸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지만 그 연고조차 없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내가 이제 무연고사 같은 거 갖고 주제로 얘기도 좀 한참 했었는데, 이게 점점 늘고 있다고.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에서 무연고사 하는 사람들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그
기사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나는 또 그런 거에 또 속으로 의구심이 드는 거야. 워낙 세상 놈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장례식 하는 놈들, 장례 하는 애들이 그거 따내면 또 먹고 살만한 게 쏠쏠하거든. 그게 정부 지원금 받아서 그거 하면 뒤에서 무슨 작업이 있지 않으면 저게 기사에 나올 리가 없는데, 요즘 기사들이라는 게 그런 길이 이렇게 보이니까 좋다고 말하기도 참 뭐하고, 그렇다고 이걸 나쁘게 말하기도 뭐하고, 참 속으로 쩝쩝댔다고. 보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고독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왜 고독사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나, 그럼 이 사회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고독사하지 않고 사람이 노년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끝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담론으로 연구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나는 좀 하고 싶은 거죠. 뭔 얘기하다 이 얘기가 일로 와. 옷 입는 거, 격식에 맞게 옷 입는 거. 난 옛날에 그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면요, 서울에 내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게 한 60은 넘은 노인네였는데, 그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머리를 이렇게 하얘 갖고 옷은 점퍼를 입으셨는데 너무 깨끗해 보이고 이렇게 맑아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인네가 참 정갈하게 맑아. 그 노인네를 이렇게 보면서 비싼 옷을 입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빈부격차가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던 시대예요. 90년대 초반이니까, 80년대이니까 이 빈부격차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면 보이는 시대였거든요. 지금처럼 뭐 가난해도 명품 사서 입고 막 이렇게 막 포장해갖고 막 화려하게 꾸미고 이러는 게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그 노인네가 입은 옷이 그냥 허름한 점퍼였는데도 깨끗하게 빨래해서 입은 티가 나고, 표현으로는 정갈하다는 표현밖에 더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는 게 없는 거야. 참 정갈하다라는 표현이었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양반들이 세상을 보호하고 지키는 도인들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면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49%고요. 맑고 깨끗한 사람이 51%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49가 아니라 50대 50이면 이 세상은 비틀려요. 대혼란이 찾아와요. 힘이 비등해지면. 벌써 거기서부터. 그리고 힘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환란의 시대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나빠 보여도 49대 51의 비율로 지켜진다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저런 양반들이 그런 분들, 이 세상을 보호하고 지키는 신장들이고 수호신들이다라는 생각을 그 어렸을 때부터 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왜냐면 나는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아버지께서 구인사와 인연이 돼갖고 구인사를 다니시면서 다녀오셔갖고 이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들을 나한테 이렇게 해줬던 게 있잖아요. 어미새가 먹여주듯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도인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게 쳐다봤던 거죠. 또 하나 내 머릿속에 이렇게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내가 청량리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강릉을 가는 거야. 제일 완행 열차. 그게 통일호인가 무궁화인가 뭐 통일호 열차였을 거야. 한 6, 7시간 걸리는 거니까. 그 이제 밤에 그 청량리역에서 출발을 해갖고 열차가 원주를 거쳐서 제천으로 해갖고 단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갖고서는 태백산맥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그 울진 삼척을 지나갖고 동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처음 바다를 만나는 데가 동해시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갖고 그 이제 새벽에 강릉에 도착을 하니까 동해 바다 쪽에 이렇게 도착을 할 때쯤 되면은 동해시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막 산속에 있다가 창가로 바다가 쫙 펼쳐져. 순간. 와, 그거 진짜 장관이거든. 어스름하니 이렇게 동이 터오를 때쯤에 갑자기 열차 칸에 창문으로 바다가 쫙 펼쳐지면 야, 진짜 죽이는데, 그때 애기 엄마가 애한테 젖을 물리고 있었어. 그 장면이 되게 오래 이렇게 잔상으로 기억에 남아. 아, 저게 엄마지. 엄마의 모습이 저렇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난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 도인이라는 생각을 나는 늘 하고 살았단 말이죠. 항상 화려하게 옷을 입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정갈하게 옷을 입고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격식에 맞춰서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엔 나이가 드시면서 배가 나오고 자꾸 추잡스러워졌다 그래나? 옷도 이렇게 입는 게 맨날 똥싼바지처럼 입고 양복을 입어도 참 그렇게 표가 안 나고 태가 안 나고, 그게 참 많이 속상했어.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그렇게 무너지는 게 정말 많이 속상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도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그런 거죠. 정신 좀 챙겨라. 정신 좀 차려라. 맥 놓지 마라. 아버지가 무너진 게 그 맥을 놓으면서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삶의 불꽃을 피우면서 뭔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나니까 그 순간 맥을 놓고 갑자기 무너지면서 저렇게 돼버리니까 죽는 순간까지 맥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장인 양반도 그래요. 장인 어른도 정말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꼿꼿한 양반이에요. 저 양반이. 사실은 아버지보다 더 까탈스럽잖아. 까탈스럽기로 치자면 10배는 까탈스러울 양반인데, 그렇게 일평생을 청정하게 사셨던 분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속상해. 물론 연세도 워낙 많기도 하시지만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병원에 가는 거는 참 마음이 아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어머니 밑에 세대들, 내 선배들,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50년대생부터 지금 60년대 초반까지 어머니 주변에서 이제 어머니 보면서 언니 하고 있는 애들이 다 그 세대들이잖아. 얘네들 죽었어야. 지금 요대로 10년만 딱 지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지금 이제 그 세대들이 70대로 들어섰단 말이야. 환갑, 맨 막내들이 환갑이 다 지났으니까. 지금 70대로 하나씩 가고 있거든. 요대로 10년 가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80에 들어서고 70에 막내들까지 70에 딱 들어서는 세대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장인어른 70대를 내가 한 5년 이상 모셨고, 아버지도 70대가 됐을 때 아버지를 70에서부터 한 5년 이상 이렇게 모시고 살았잖아요. 두 양반의 그 70대를 내가 다 지켜봤잖아. 총기가 달라. 60대하고 70대하고 이 총기가 달라. 그러니까 70부터는 뭘 할 수가 없어. 70부터는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일단은 의욕도 떨어지고요. 물론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렇지 않지만 70대들도 뭐 한참 자기네들이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난리를 지기지만, 워낙 세상이 좋아져서 건강이 그만큼 예전보다 좋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지만, 과거와 같은 총기는 나올 수가 없어. 안 돼, 그게. 내가 우리나라 이렇게 지식인 중에서 가장 내가 표본으로 꼽는 양반이 이어령 교수야. 이어령 교수님이 내가 우리나라 지식인의 아주 표본이라고 뽑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80대에 작품을 이렇게 집필한다고, 이 양반 집필실을 갔는데 컴퓨터 화면이 6대야. 화면이 6대야. 그러니까 다 이게 필요에 의해 갖고서는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자료 검색하고, 이거는 뭘 확인하고, 이거는 글을 쓰고. 그런데다가 이 양반이 스캔을 해갖고, 자료 같은 걸 스캔해갖고서는 그걸 PDF 파일로 만들어갖고, 그걸
문서화 시켜서 그걸 작품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쓰는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첨부해서 쓰는 뭐 이런 작업들을 그 80 노인네가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못하는 그거를 80 먹은 노인네가, 어머니보다 연세가 많은 노인네가 그 컴퓨터를 그렇게 사용하면서 글을 써.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 조금 아파서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이 양반이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아픔을 겪었단 말이지. 그러는 바람에 교회에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귀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신을 믿질 않고 살았단 말이야. 딸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보여달라 막 이렇게 따지고 대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딸아이가 조금 호전되는 듯 하다가 결국엔 암으로 죽었거든. 이어령 교수도 암으로 돌아가셨나 그러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한 꼭지를 못 딴 거야. 저 양반이 그 인생의 숙제를 못 푸는 거지. 그 해답을 못 찾고 간 거고. 정말 최고의 지성인인데, 아, 인생이 이런 거고 사람의 삶이 이런 거고 부모 자식의 인연이 어떤 거고 뭐 이런 우주자연의 섭리를 못 따고 돌아가신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안타깝지. 죽기 전에 그걸 못 찾고 답을 못 찾고 갔으니까. 그 굉장히, 그래, 인생을 아무리 좋게 살았다고 해도요, 아무리 좋게 살았다고 해도 막판에 죽을 때 내 모습, 그리고 내가 뭘 알고 깨닫고 어떻게 가느냐의 모습에서 그 수많았던 이야기들이 그거 하나로 정리가 돼서 끝이 나는 거거든. 사실은 건희영,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내가 맨날 건희영 그러는데 같은 종씨라고. 근데 이 양반 식물인간으로 몇 년을 누워있었는지도 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식한테 자기의 가업을 물려줄 수가 없었던 거야. 이재용이가 그 그릇이 안 됐던 거야. 만들어져 있지 못했던 거야. 그냥 상속해서 물려주면, 그 양반 돌아가실 때를 이렇게 보면 돌아가시지 못하고서 그냥 붙들려 있잖아. 산 사람들 때문에 저승에 가지 못하고 붙들려 있잖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랑 비슷한 거야. 아버지가 그냥 바로 후딱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가지지가 않고 붙들려 있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 산 사람들이 빨리 그걸 정신 차리고 깨우쳐서 이제 가셔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줘야지만 그 공부가 끝나고 그 양반을 훅 가신다. 자기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갈 수 있는 건데,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가 못하는 그게 매달려 있는 시간이 길었다고, 이건희 회장도. 그러니까 죽는 순간을 보면 그 사람의 공부됨,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이 보여. 죽는 순간을 보면. 나는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 표정, 그러니까 보통 요양병원이라는 데 이렇게 들어가면 피골이 상접을 해. 음식을 못 먹으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코로 해갖고서는 음식을 집어넣고 대소변 받아내면서 있는단 말이야. 그러면 얼굴이 해골만 남아. 거의 100%야 이거는. 요양병원에서 죽는 사람의 모습이 해골이야 그냥 다. 배싹 말라갖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뭔 좋아한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부옇게 이렇게, 그리고 노르스름하니, 그리고 편안하니 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공부 잘 끝내고 가시나 보다. 난 사실 아버지 응급실에 모시고 갔을 때부터 그냥 고생 안 하고 가시길 바랬어.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전부 다 나를 갖다가 이상한 놈, 나쁜 놈, 저게 자식이니 뭐 어쩌니 뭐 이렇게 막 표현들을 할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야. 아버지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고생 안 하고 가시는 게 최고의 복이야. 아버지 입장만 난 생각해. 오로지 내 입장, 내가 아직 아버지를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건 다 개소리지. 그건 지가 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순수하게 아버지 입장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 가실 때 편하게 가시는 게 최고의 복인데, 고생 안 하고. 그 아버지가 가기 싫다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기 싫다고 했던 그 표정이 나는 잊혀지지가 않아. 나한테
그 집에서 죽고 싶다는 아버지의 그 간절했던 눈빛과 표정이 나만 보이는 거지, 그게. 다른 사람들 아무도 그게 안 보여. 자기의 거에 빠져갖고. 그게 못내 아버지한테 죄송했지요, 나는. 그 아버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죠. 괜찮아. 아버지는 할 일 다 했어. 걱정하지 마. 남은 건 우리들이 알아서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고생했어. 고마워. 이게 나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맨날 했던 얘기니까. 정신이 계실 때까지 계속 내가 했던 얘기니까. 아버지와 나의 공부는 이미 다 된 거지. 난 지금도 아버지 생각하면 막 눈물 나고 뭐 그런 게 없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 아버지 생각하면 나는 되게 마음이 편해. 고맙고 그냥 감사할 뿐이지 뭐가 이렇게 맺혀갖고 걸리는 게 없어. 왜? 정말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거 다 했어. 아버지로서 자식한테 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정말 다 했어. 너무 과하게 해줬지 오히려. 그게 못내 미안하고 나는. 그런데 아버지는 또 그렇지가 않아. 아버지 나한테 말하는 거 들어보잖아.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 아들아 미안해 그랬더. 참나. 그게 나는 뭐가 그렇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해. 그래서 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해.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나한테. 그잖아. 자식으로서 나는 좋은 놈이었냐고. 물론 기쁨을 줄 때도 있었고 보람을 줄 때도 있고 다 있었지. 근데 편하게 이렇게 길을 놓은 건 아니잖아. 내가 한 번도. 내 기억 속에도 내가 3살 4살 이때부터 기억을 하는데 웬만큼 기억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었거든. 뭐 그렇게 묻고 따지는 게 많은지 궁금한 것도 많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러니 얼마나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면서 봤겠어 나를. 그것도 아버지조차 집안 종손에 제일 그 짐을 20대부터 짊어지고 사신 양반이 가만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24, 5살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아버지가 집안을 이렇게 어깨에 짊어진 거야. 종손으로.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게.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성질대로 못 해본 거야. 참아야 됐던 거야 다. 25살부터 한참 그 혈기방장한 나이에 자기 성질대로 못 해보고 사는 거야. 그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 27이 됐는데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났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갖고 나를 이제 낳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막 그럴 나이야. 내가 27살이 됐는데 나는 진짜 철딱선이 없는 애야. 내가 내 스스로를 봤을 때, 야, 참 진짜 너 똥 좀 못 가리고 언제 정신 차릴래 이렇게 싶은데 그 나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냥 미안하기만 해서. 그래서 그때쯤부터인가 내가 이렇게 두 말도 안 하고 예 소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나도 집안 종손으로서의 어떤 무게감을 느낀 게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큰 고모 돌아가셨을 때, 그때 추석 바로 전전날이었나. 그때도 할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지만 큰 고모가 그맘때쯤 돌아가셨어. 그래서 추석날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제주로서 차례를 지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례는 지내야 되니까 내가 제주로 차례를 처음 지냈지. 한번 충주에 살 때. 그때 나한테 와서 다 실려버렸어. 신들이, 내가 제주로 제사를 지내니까 신들이 나한테 와서 다 실려버린 거야. 지금이야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제주가 된다는 걸 다들 알고 신들이 나한테 내려 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때 어쨌든 되게 종손에 대한 무게감이 그때부터 나는 있었어.
사람들은 뭐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 에이, 뭐 이렇게 하겠는데, 나만 알지, 그건. 나만 느끼는 거니까. 확실히 그 무게감이 있었어.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지가 보이는가, 참.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였던 거야. 아버지 할 일 다 했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다 했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가셔. 아버지도 도인이었죠. 큰 도인이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 한 신도가 4-5천 명 되는 절에 사찰에 그 신도 회장을 하고 그 절에 이렇게 갈 때 차를 갖다가 한 서너 대, 5대, 많아야 5대 이렇게 대절해서 가던 걸 10대 가까이 이렇게까지 불려서 인솔해서 가고 그러고 또 그거 다 마치고 나서는 또 재개발 사업 한다고 7만 8천 평이나 되는 마을 하나를 다 개발을 시켜버렸잖아, 아버지가. 그러면 이 사업이 1조 5천억짜리 공사였는데 1조 5천억짜리 공사를 책임지는 자리가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게를 아무나 한다고 견디는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아버지 덕분에 살면서 경험해 볼 수 없는 정말 1조 5천억짜리 사업을 전체를 총괄하면서 나도 지켜봤었던 거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거 감당도 못하고. 그럼 그런 양반이 도인이 아니면 누가 도인이냐는 거지. 장인어른도 그래요. 장인어른도 저 양반이 이제 그 태고종 종정 지내셨던 묵담 큰 스님 유발상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묵담 큰 스님이 연세가 워낙 많으셔갖고 그 상자로 제자로 이렇게 있었던 양반들이 장인어른보다 장인어른의 아버지 뻘이야 거의 연세들이. 그러니 이제 묵담 큰 스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와서 지내셨던 데가 이제 장인어른 집이었으니까 자주 오셔갖고 있다 가시고 하셨던 데가. 그러니까 상자들 중에서는 진짜 제일 어린 상자인데 그렇게 놓고 얘기하면 이제 조계종의 진짜 큰 스님네라고 하는 양반들은 전부 다 사숙이 되는 거야, 장인어른이. 지금 뭐 어디 종정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전부 다 장인어른한테 와서 사숙이라고 불러야 되는 큰 어른이란 말이야, 저 장인 양반도. 그러면 저 어른이 일평생 진짜 뭐 머리만 안 깎았지 거의 스님 같은 생활을 하셨거든. 집에 이렇게 불상 모셔놓고서는 매일 아침에 물 갈아서 청소 올려놓고 제 지내듯이 염불 하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또 하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초사흘날이 되면 그 약들 그 약장에 있는 약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다 불러. 야, 난 진짜 내가 그 불공 드리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그 약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다 불러줘. 그걸 3번을 해. 처음부터 약장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걸 3번을 돌려서 불러.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그 약을 먹고 사람들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서 병이 났는지를 몰라. 그 공에서 원력이 생기고 그 원력 때문에 병이 낫는 거거든. 그 양반 약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그런 분이 도인이 아니면. 더군다나 그 양반 현역 때 한참 막 환자들 보고 막 그럴 때는 그 절에서 공부하는 스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한 번씩 또 왔다 가고 그러면 그런 양반들 약을 다 해줬었다고. 소위 내가 큰 스님네 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약 한 번씩 다 먹고 아픈 거 이렇게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다 이랬던 양반이 그게 큰 어른이 아니면 누가 큰 어른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 밑에서 내가 그 에너지를 받고 컸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삐뚤어 살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꼿꼿한 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에너지를 줬던 어른들을 생각을 하면 내가 허투루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만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옷을 입을 때 내가 돋보이고 내가 잘 보이고 내가 잘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입어. 옷을 입는 방식이 다른 거야. 근본 자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되긴 하지만 내가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눈에 거슬리지 않고 저 사람들이 볼 때 편안하고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끼지 않게끔 옷을 입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있지만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꼭 묶고 다니지, 머리를 길렀다고 해서 이렇게 봉두산발하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지. 사실 내가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안 그러면 머리를 빡빡 밀어야 돼. 머리 간수하는 게 귀찮으니까. 내가 좀 있으면 자라가고 더부룩해지고 좀 있으면 더부룩해지고. 머리를 정갈하게 만져줄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맡기고 하겠는데 나도 성질이 지랄 맞다 보니까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서 맡겨서 할 사람을 못 찾은 거야. 여기저기 나는 뭐 미장원 안 다녀봤어. 다 다녀봤지. 머리 해준다는데 다 다녀보고. 근데 어렸을 때 내 머리 만져줬던 그 친구한테 길들여지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내 머리를 그 친구처럼 만져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면 다 이렇게 좀 불편해지니까 에휴 그냥 머리를 기르자. 그래서 질끈 묶고 다니지 뭐. 그래갖고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게 이렇게 돼버린 거지. 뭐 내가 이게 뭐 멋있어 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겠지만 범상치 않아 보이고 뭐 도인 같아 보이고 에이 개똥 같은 소리고. 머리 염색을 안 하는 이유도 사실 간단해요. 이거 염색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요. 혼날 해야 돼. 더군다나 한두 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처럼 이렇게 머리 전체가 하얀 사람은 그 처바르는 것도 하루 종일 해야 되고 그 번잡스럽게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내버려 두는 거지. 진짜 내가 대신 남들한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머리도 그냥 깨끗하게 묶는 거고 옷도 항상 정갈하게 딱 갖춰서 입고 나가는 거고. 아버지 봐봐 평생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나? 안 돌아다녀. 바깥에 나갈 때는 그 양반이. 그게 나도 습관이 돼갖고 그 더운 여름날에도 반바지 입고 밖에 못 돌아다녔었잖아. 나도 내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짓을 한 게 꽤 나이 먹어서야. 아우 도저히 어떻게 더워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려 보이게 옷을 입으면서 반바지를 입고 그런 거지. 그 전까지는. 근데 지금도 어디 뭐 나가야 될 때 되면 반바지 안 입잖아. 꼭 긴 바지로 갈아입고 나가지. 하다못해 그냥 청바지만 입는데도 나는 청바지를 거의 입고 살잖아. 근데 청바지 입고 살아도 청바지를 입을 때 막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게 입지 않고 정갈하게 깔끔하게 입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나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